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무너지면서 그 후 폭풍이 다른 분야로까지 미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자,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죠.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생각지도 못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용히 좀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희엽 평론가. 아니, 위 실장의 바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 일단 위성락 실장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관계라든가 특히 새로운 미중일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두 개의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는 안보와 관련된 협상,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협상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이 발표가 나면서 이런 관세와 관련된 상황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핵잠 추진이나 원자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예. 당초 예상대로라면 미국 측 팀이 1월 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때 예. 이미 왔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지연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는 그래요? 것이다. 이런 예. 식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달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쯤이면은 실무적인 협의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한미 간에 지금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 이런 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사실상 모든 게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 아니 팩트시트까지 지금 다 나온 마당에 이렇게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측 불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호주요?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예. 네, 최근에 그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의회 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CRS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산 핵잠을 호주가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잠수함을 팔지 않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반발 기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호주의 핵잠 도입은 예. 이미 5년 전이죠.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인태 지역의 중국 억제 의도로 네. 정해져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따라서 당장 2032년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세 대를 이미 도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어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네. 호주가 만약에 유사시 그러니까 미중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핵잠수함을 호주에 넘길 경우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의구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호주의 경우는 지금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잠수함 기지 정비 시설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들여서 그래요? 건설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그 정비 시설만 건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 핵잠이 만약에 도입되지 않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가 되게 될까요? 더군다나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오커스라는 안보 협의체를 그렇죠.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좋은 사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까지 이렇다고 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보면은 보이시죠?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렇게 팩트시트까지 다 담아서 발표를 했었죠.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또 우리는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만들 거다라면서 나름대로 또 구상까지 밝혔었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농축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낮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20% 이하
에서 할 수 네. 있다고 하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5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요. 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 팩트시트에는요, 핵잠수함 건조에 더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과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이것도 같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하는 서한을 일부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 내밀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 11월 13일 한미 정상이 사인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 재처리 절차를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상원의원 4명이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 확산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에 전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대변환이라고 인식될 만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팩트 시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이 잠수함을 건조를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핵 연료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관세 협상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핵잠수함 도입과도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던진 이 관세 폭탄 문제를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SNS에 올린 대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 올린다 한다면 팩트시트에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 중에서 그것만 변경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팩트시트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면은 관세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양측의 합의도 사실상 다시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네 박자의 유행가로 해 뜰 날을 노래하던 송대관 씨가 지난해 이맘때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죠. 그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요. 형 가는 길만 너가 따라오면 너는 그냥 다 잘 되는 것이요. 알았지, 동생? 나 가는 데만 따라와. 따라갔어, 진짜. 대관령, 잘 가. 아, 영원한 날. 아이고, 영원한 라이벌하면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송대관 씨의 이제 일주기를 앞두고 태진아 씨가 뜻밖의 고백을 하나 했어요. 예, 송대관 씨, 태진아 씨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가요 프로그램에서 약간 툭탁툭탁거리고 말을 서로 오가면서 그렇죠. 경쟁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진아 씨는 송대관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후배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했던 동반자였다. 사실 송대관 선배를 라이벌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시점도 예.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내일이 송대관 씨 일주기인데 이 일주기를 맞이해서 방송사에서 특집 방송이 방영될 예정이고
이 방송에 참여한 태진아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예계에서 경쟁자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저 사람 항상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특히나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태진아 씨가 직접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동반자라고 했다라는 점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가요계 또 라이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두 분이에요. 그런데 라이벌로 생각을 한 적이 없다니 그 이유가 뭘까요? 태진아 씨가요, 사실 앞서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빠는 큰아빠를 한 번도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못 해봐. 나보다 노래도 더 잘하시고 나보다 히트곡도 더 많고 나보다 가수왕도 더 먼저 하셨어. 큰아빠 네 박자로 가수 하셨을 때 아빠가 업었잖아, 큰아빠. 업어졌지. 무대에서. 가요계 전체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런 모습이. 동료 가수를 이렇게 업어주고 이렇게 막. 그래서 아빠가 업어서 키운 가수야. 저희가 업어서 키웠잖아.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형 업혀 그러더라고. 엄격별이 업혔어요. 시상식장에 나를 업고 나갔다고 나를 업어 키웠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앙숙이자주 절친처럼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렇지, 원래 이제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송대관 씨는 처음부터 이제 라이벌로 여길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렇죠. 태진아 씨가 1953년생이고요. 예. 송대관 씨는 1947년생이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죠. 아,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라이벌, 동료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당시만 해도 위계 질서가 좀 엄격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나이 차라고 하면 어려운 선후배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데뷔도 송대관 씨가 무려 6년이나 먼저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 70년대에도 이미 송대관 씨는 해뜰라로 스타덤에 올라있던 상황이었고 태진아 씨는 이제 신인급이었다는 거죠. 1972년에 데뷔를 하기는 했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스타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 1980년대에 좀 공백기가 있어요. 네. 그때 두 분 다 미국에서 힘들게 이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송대관 씨의 경우에는 1980년에 그리고 태진아 씨는 1981년에 도미를 했는데 뭐 당시만 해도 뭐 SNS 같은 게 없어서 현지에서 뭐 만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소식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아름아름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렇군요. 전언으로 예. 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귀국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멘토 멘티 이런 관계가 형성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계속 너무 라이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두 분이 그럼 언제부터 라이벌로 불리게 된 건데요? 이 1997년에 개그맨 김미아 씨가 고정으로 출연하고 게스트 초대 손님은 바뀌는 그런 코미디 쇼에서 두 분이 네. 그런 관계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아.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출연진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두 분 서로 좀 아웅다웅, 좀 과격한 표정이었으면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서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문화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아니 내가 선배한테 무슨 그런 걸 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진아 씨의 말에 따르면 대관이 형, 그러니까 송대관 씨죠. 굉장히 유쾌하게 응하면서 이렇게 응해줬고 재밌게 라이벌 구도가 구성이 됐다라는 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라이벌 관계가 됐다 이렇게 태진아 씨가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빛났고 또 가요계의 뿌리도 내렸고 트로트를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예.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송을 하기 전에 음. 전화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 예. 그렇습니다. 이 송대관 형이죠. 송대관 씨가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이번에는 서로 이렇게 서로 흉보고 아웅다웅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하니까요. 서로 기분 나쁘지 예. 않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또 팬들에게 전해주는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송이 좀 만들어준 라이벌 구도다라는 거지만 사실 두 분이요 우정이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또 굴곡을 거치면서 진심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그 태진아 씨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이제 마음을 좀 다잡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송대관 씨였다고 해요. 뭐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만 특히 그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네. 그거를 좀
이어붙여주는 힘을 줬었다고 해요. 이 1993년도에 히트곡 3호 곡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이제 초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마터면 빛을 못 볼 뻔했었는데 반응이 하도 없고 아 이거 슬럼프인가 보다 하고 느끼고 있을 때 이 송대관 씨가 6개월만 꼭 버텨봐라. 그러면 반드시 뜬다. 이게 노래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뜰 거니까 6개월만 버티라고 용기를 북돋워 줬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4개월 뒤부터 반응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3호 곡이 라디오에서 주부들의 사연 신청곡으로 소개가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좀 오랜 우정이 좀 지켜지려면 한쪽만 꼭 다 잡는다고 해서 생길 수는 없겠죠. 송대관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태진아 씨가 가장 힘든 시기를 좀 견디게 해준 그런 것도 버팀목이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 예전에 송대관 씨가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중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큰 수술을 했다라고 했는데 위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공연이 중단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때였죠. 더군다나 당시에 송대관 씨는요, 배우자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서 160억 가량의 빚을 변제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연은 중단되고 몸은 아프고 빚은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태진아 씨가 찾아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위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송대관 씨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펴냐? 어떻게 편하게 쉬느냐?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며칠 후에 태진아 씨가 이거 생활비 쓰고 치료비 쓰세요라고 하면서 돈다발을 가져왔다라는 그래요? 거죠. 예. 그래서 송대관 씨가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저 짠돌이가 이런 돈을 갖고 왔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실제로 태진아 씨가 굉장히 알뜰살뜰 검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좋아하는 형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선뜻 나섰다 이런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오랜 우정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그렇게 함께했던 동반자의 빈자리가 태진아 선생님한테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느껴진 게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그게 더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태진아 씨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던 게 이제 뭐 가요 무대 대기실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가 이제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네. 각자 노래를 또 이제 리허설 때 이제 불렀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이제 무대에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대관 씨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죽어야 송대관 선배를 잊지 안 그러면 계속 마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라이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또 빈자리에 쓸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배우 박근영 씨 얘기인데요. 박근영 씨도 최근에 비슷한 고백을 하셨어요. 박근영 씨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대배우 바로 고인이 되신 이순재 씨입니다. 이분들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맞아요. 인기를 예. 끌기도 했었는데 박근영 씨는 사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하죠. 내 라이벌은 이순재 씨다. 왜냐? 항상 바라보고 도전하게 하고 싶은 인물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고 네.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순재 씨 과거에 흑백 TV 때 자료화면 보시면 네. 왕자, 부잣집 아들 그렇죠. 이런 걸 네. 많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이제 워낙 외모가 준수하시니까 그런 걸로 나왔는데 박근영 씨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역할 봤는데 나는 사기꾼만 나온다. 나는 사기꾼 역할만 한다. 네.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순재 씨가 굉장히 좀 독특한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야동 순재라는 말 기억하는 분이 시트콤 있으실 텐데 하셨었죠. 예. 시트콤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 적도 있고요. 대발이 아버지라고 해서 굉장히 가부장적이지만 코믹한 역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또 극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재 씨가 어쨌든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고 이제 누구를 라이벌로 여겨야 되느냐. 그럼에도 그래요? 형님 예. 이제 저 세상에서 좀 편히 쉬셔라 이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순재 선생님도 박근영 선생님한테 좀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구 씨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이제 생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부탁을 하기를 연극계를 잘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영 씨가 마지막 부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하나의 또 일화가 있는 게 이 시트콤을 너무 좋아하셨다 보니까 극본도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직접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순재 씨가 꽃할배 배우 그때 꽃보다 할배 출연했던 배우들끼리 한번 같이 시트콤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했는데 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거는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대중문화계의 한을 긁은 동반자들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내일이면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출전국 가운데 북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북한이 뭘 하냐? 무려 해발 1600m의 백두산 기슭에서 자체 체육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올림픽 티켓을 못 떼는 아쉬움이라도 좀 안방에서 달래려는 걸까요? 전희연 평론가. 아니, 백두산 해발 1600m라니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일단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밀라노 대신에 백두산입니까? 그래서 뭐 꽝 대신 닭이다 이런 비유가 나온다고 하죠.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지막이었고 네. 지금 뭐 연속으로 계속 올림픽 참가가 불발되는 상황입니다. 8년째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나름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부 북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자체 동계 체육대회를 연 건데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무려 해발 1600m에 조성된 네. 백두산 지구체육촌을 활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군요. 예, 빙상 경기장, 스키 슬로프, 선수 숙소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아이스하키, 피겨, 스키를 비롯한 5개 종목에서 50여 개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양강도 삼지연 백두산 체육관에 대한 북한 주민의 또 자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나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좀 달래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에 2024년에 저기서 저렇게 연 적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스포츠 광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밀라노행 좌절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북한은 평창 이후로는 뭐 도쿄에는 코로나로 불참을 했고요. 베이징은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또 불참을 하게 됐고요. 파리 때는 도핑 문제로 일부 선수들이 또 출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들이 좀 많았으면 사실 이번 밀라노에 가려고 좀 칼을 갈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네, 못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림픽에 예. 나갈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혼성 피겨 페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네. 이제 아쉬운 성적 때문에 이제 출전권을 획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선수단 자체를 꾸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9번을 출전해서 메달을 2개를 땄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금메달은 또 단 한 번도 딴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92년에 알베르빌에서 열렸었던 그 대회에서는 쇼트트랙 동메달 딴 게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로부터 34년 동안 지금 무관에 그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더 이제 좀 충격적인 건 아프리카의 소국 예. 베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전을 했거든요. 이번 밀라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순전히 실력으로 못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선수들도 얼마나 좀 나오고 싶었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기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 또 지면은요, 혹독한 사상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알려진 만큼 대회에 나온다고 해도 이 북한 선수들의 어깨는 참 무겁겠죠. 그러면 이런 국가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될까요? 평양에 있는 애들, 부모가 저항당에 있는 자식들. 네, 내 부모가 저항당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우선 더 먼저 가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부모가. 이 사람이 해외에 또는 남조선에 친인척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있느냐 없느냐 뭐 망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요직에서 지방이라든가 비평양인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에 비하면 스포츠 분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문이 열려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 선발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뇌물 같은 게 오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뽑히고도요, 선수단 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진다, 이런 증언들도 나옵니다. 식단도 이제 빵에 막 바다 버터 고기 들어간 식사를 준다고 하면은 저희 탁구도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 개고기 이렇게 나오다가 메달이 안 나오고 뭐 이런다 하면은 이제 저희는 두부랑 닭강만 엄청 먹는 것 같아요.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네요. 네네.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달라져요. 그 선수촌 식당에 네. 들어가면 1급, 2급, 3급이 써 있어요. 2급으로 들어가요. 좋네요. 저희보다 더 밑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리듬 체조. 뭐 이런 데는 저희는 10등권 안에 세계 선수권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그 친구는 3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급으로 가요. 오늘 아침 샌드위치를 1개 준다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빵이.
사실 밥으로 차별한다니 얼마나 서러울까 싶기는 합니다만 뭐 내부 물자가 이제 북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될 종목은 확실히 뭐 몰아주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김윤수 평론가,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차단된 북한한테는 이런 국제 대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만약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뭐 국가에서 굉장한 좀 그 지원도 해주는 모양입니다. 일례로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평양에 있는 아파트, 차량 이런 거를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노력 영웅이라는 명예가 있는 그 칭호까지도 줬다고 해요. 그런데 뭐 예. 선수들이 늘 성적이 좋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실력이 있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뭐 흔히 뭐 아우지에 끌려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네. 정말 몇 달간 기약 없이 무보수의 노동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 국제대회가 끝나게 되면은 참가자들이 모두 일종의 사상 검열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당, 체육성,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총화라고 불리우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총화는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제 평가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요. 이제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되면은 반사회주의적인 그 문화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오염 노출이 됐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지난 그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 혼성 복식조에서 저게 셀피를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저때 이제 중국 또 우리나라 선수들, 북한 선수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 모습 이게 해외 언론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저 북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당에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예. 저렇게 적국의 선수들과 희죽희죽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직도 북한이 이런 실정이니까 과거에요. 약 한 40년 전 이때 88 올림픽이 무려 서울에서 열린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북한의 심경은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겠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운 논리는 뭐냐면 우리 지금 분단돼 있는 나라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나라 분단은 고정화된다. 하지 말아라 거기서. 북한 외교관들이 꾀를 냅니다. 야 공동 개최하자. 너네가 딱 12개 가지고 나 하나 적게 가질게. 나 11하나만 가질게. 내가 한 가지 양보했으니까 너네가 명칭에서 양보를 해. 평양 서울 올림픽 하자. 이렇게 뭐 온갖 방법으로 꾀를 냈지만 결국 이제 안 통한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북한이 또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체제 경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이 테러라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계 시선이 뭐 서울, 한국에 모아지는 것을 상당히 염려해서 그랬을까요? 김포공항 테러 사건 1986년에 일어났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중경사상을 입기도 했었고요. 또 잘 알려진 87년도 김현희가 방콕 향발 칼기를 폭파하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이런 테러도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86년 서울 아시아드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이런 것들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북한의 올림픽 관련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계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 사이에 기업 간담회가 열렸었죠. 이게 청년 일자리를 논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돌연 빵 터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정의선 회장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야망 있다 이런 농담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행사장에 들어오면 인사 나누고 빈자리에 딱 앉는데 해필이면 그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정의선 회장도 약간 멋쩍게 웃고 다른 사람들은 빵 터졌다 말 그대로 폭소가 예. 터진 건데 네티즌들의 반응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의선 회장 야망 캐릭터였냐? 네. 이게 약간 이제 농담성으로 글을 올린 거고 예. 할아버지의 못다한 꿈 이게 아마 정정 회장을 언급한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못다한 꿈 혹시 이루고 싶었던 건
아니냐 이런 장난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영상 한번 보면은요. 이재용 회장인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다른 자리에 앉으려고 네.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앞에서 인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끌리듯이 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작은 해프닝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자주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건희 갈라쇼에도 참석을 했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예. 워낙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친분관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그런 이제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을 만큼 이렇게 둘은 친분관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이 딱 나타나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저렇게 포착이 되는데 이 두 깐부 회장으로 불리잖아요. 김희주 평론가님. 네. 불과 일주일 새 미국, 한국 이렇게 오가면서 상당히 바빴는데 자 그런데 되게 바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최태원 회장의 차녀 민정 씨 소식이 들려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민정 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24년도에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터그럴 헬스라는 이름의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심리건강 헬스케어 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런 소문이 돌고 예. 있고 국내 지사 설립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차녀죠. 최민정 씨의 행보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사실 아마 이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백연하죠. 자, 근데 저게 벌써 11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회사인 그 이후에 SK가 아니라 중국 회사에 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고 SK 하이닉스를 갔다가 그 이후에 스타트업을 또 창업 도전하는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여온 건데 이게 이제 해군 복무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기반에서 인테그럴 헬스라는 지금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창업한 이유에 대해서 군 시절에 동료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목격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밝혔거든요. 실제 이제 그 민정 씨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에 장교로 입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군 복무 당시에 동료의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으면서 2017년에 군에서 제대를 하게 됐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제대 후에 이제 나름대로 착착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목표를 좀 개척하는 모습 이게 어머니 노소영 관장의 교육관이 한몫했다고요? 예, 노소영 관장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일남 이녀인데 딸들이 엄마의 교육 방식은 방목형이야 이렇게 말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 정도로 뭐 일일이 방치워라, 늦게 자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안 하고 독립심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는데요. 최민정 씨가 학창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직접 벌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의 최민정 씨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도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K-팝이요. 드디어 이 기록을 썼습니다. 무려 그래미 상을 거머쥔 거예요, 미국에서.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Because I'm just like in no words, speechless right now. So it's crazy right now. Very proud of Koreans. 홍 기자님, 일단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비욘세도 사전 5기 만에 지난해야 올해 앨범 받았고 네. BTS는
21년, 22년, 23년 계속 3년 연속 후보만 올랐지 못 받았고 그런데 지금 K-팝 이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가 네. 드디어 상을 받았고 이걸 우리끼리만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요. 미국 현지 언론이 뉴욕 타임즈가 K-팝이 그동안 어떤 달성하지 못했던 허물지 못했던 장벽을 허무는 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만큼 이제 대단한 순간인데 그리고 아까 화면 보셨지만 세상에 우리의 로제 아파트가 네 오프닝 네. 무대예요. 문을 열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리 또 이 K-팝 골든이 수상을 하는데 여기 이게 지금 작곡가들한테 주는 이 상이에요. 이게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여기 작곡가의 이재 씨도 들어가 있죠. 회의 24 할 것 없이 다 한국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 씨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본무대 우리의 걸그룹 캐치아이가 또 난리 본무대 퍼포먼스도 했어요. 예. 그야말로 물론 여기에서 80개 넘는 상을 줍니다. 그래미에서. 그래도 올해는 적어도 K-팝이 정말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런 K-팝의 영광을 사실 하루아침에 찾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부터요. 조금씩 이제 선배들이 계속해서 철옹성 같던 이 해외 그래미의 벽을 두드려 왔고 이게 마침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몰랐던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오늘 한번 이 K-팝이 세계인의 마음을 흔드는 음악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K-팝 지구 정복자들. 자, 첫 번째 누가 뜰까요? 보면은 미국 김 시스터즈가 떴는데 일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 비록 뭐 흑백 화면이지만 이 영상만 봐도 굉장히 끼가 다분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들 김 시스터즈가 K-팝 원조 걸그룹이에요?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한류를 미국에서 이끌어냈던 최초의 걸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1959년에 갔어요.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53년에 데뷔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이제 음악사에서 최초의 걸그룹 그러면은 1939년에 결성됐던 저고리 시스터즈가 있어요. 저고리? 네, 근데 거기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 멤버들을 키워낸 또 이 이제 가운데 분이 숙자 씨고 오른쪽 분이 애자 씨고요. 왼쪽 분은 이난영 씨의 오빠 이범용 씨의 딸 이민자 씨인데 김 시스터즈가 되니까 김민기 씨로 이제 김민자 씨로 개명을 했어요. 이난영 씨가 그 목포의 눈물. 그렇죠. 목포의 눈물. 그분 이제 바로 저고리 시스터즈에 사실은 그 이난영 씨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 자신의 딸 2명 거기다가 오빠의 딸까지 조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김 시스터즈를 키웠는데 본인도 이난영과 이제 있을 만큼 불세출의 가수지만 그랬군요. 지금 뭐 예. SM의 이수만 뭐 JYP의 뭐 박진영이 예. 아니 그 전에 이난영이라는 엄청난 프로듀서가 네.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인 인기를 끄는 코리안 걸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코리안 걸그룹이다. 근데 이분들이요 무대에 서게 된 이유가 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전쟁과 얽혀 있다고요. 한국 전쟁 6.25 때 김 시스터즈 집안은 아주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 당시에. 예, 그 아버지이며 이제 과장이신 김혜성 씨가 납북이 됐고요. 납북돼서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다 이제 타가지고 폐허 위에 이제 그 집들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재산도 다 뺏기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생계를 위해서 어린 딸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숙자 씨가 제일 맏언니인 숙자 씨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머니인 이난영 씨가 회초리까지 들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국 그 위문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뭐 회초리까지 막 휘두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회초리, 눈물의 회초리 통해서 출연료로 그 미팔군 무대에 섰을 때 돈으로 이제 개런티를 받지 않고
양주. 양주. 양주로 받아 당시에. 위스키로 그 대신 받았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통이니까 네. 오히려 양주가 더 비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제 네, 숨어 네, 있었던 네. 건데 예, 예. 그런데 이게 1950년대 얘기잖아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미국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50년대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던 시기였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프로모터가 뭐 아시아에 누구 뭐 좋은 사람 있나 싶어서 일본 도쿄에 이제 왔던 겁니다. 근데 일본 도쿄에 주한 미군들이 휴가를 간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모터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국에 지금 김시스터즈라는 가수가 있는데 대박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국 프로모터가 한국으로 와서 미군 부대 통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500 주고 딱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국인이 미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직항 항공기도 없었고 직항도 없었군요. 예, 뭐 오키나와 경유해서 가야 됐고 거기다가 여권, 뭐 비자 이런 거 발급받는 것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허락해서 김시스터즈의 미국 진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정말 너무 어렵게 10대 소녀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낯선 미국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활동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 김시스터즈의 첫째 김숙자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가 짧아갖고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닭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닭이라 그러고 뭐고요 물고기 그 생선이 먹고 싶으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연습을 하루 8시간씩 하고 잠자고 밥 먹고 그게 우리 라이프였어요. 참 외롭고 한국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고통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김시스터즈가요. 미국 생활 그 초반 생각을 해보면은 야, 거의 뭐 피난길에 못지않은 고생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엄마 이난영 씨가 이제 4년 뒤에 미국에 오거든요. 4년 동안은 그냥 처음에 갈 땐 다 10대예요. 이 3명이서 이 고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당시에 이 한국 전쟁 중에 납북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갔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미국은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파란 신호등에 건너했는데 그게 빨간불이 파란불이 됐을 때 건너라가 아니라 빨간 건 안 되는구나. 계속 파란 신호등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 2시간 이상 헤맨 적도 있고 굉장히 인기 끌어서 어디 초대가 됐는데 선신등을 줬는데 몰라가지고 마셨더니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어머니가 야 거기 그때 뭐 슈프림즈도 있고 앤드류 시스터즈도 있고 너무 걸그룹 많으니까 니네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악기하고 계시잖아요. 악기 해야 돼. 그래서 1인당 10가지 이상씩 특히나 김숙자 씨는 혼자 13가지 악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몸은 고단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소울푸드 김치잖아요. 맞아요. 김치의 힘으로 버티는데 어디 김치가 흔하지 않죠. 없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배추가 보이기만 하면 사니까 너네 집에서 토끼 키우니?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배추 없으면 양배추라도 뭐 무라도 구해서 뭐 겉절이 깍두기 담아서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저도 유학 생활했었지만 이 김치가 너무 그립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당시에 이런 노래까지 불렀다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머나먼 미국 땅에 10년 넘어 살면서 고국 생각 그리워 아침 저녁 식사 때면 런치에다 비우스테 맞췄다 자랑 줘도 우리나라 배추김치 가쁘기 그 정도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무대에 서게 됐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땠어요? 그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어떤 첫 공연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반응이 났던 겁니다. 그래요? 그 미국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을까? 본인들도 너무 놀랐고 이 정도의 반응인지 몰랐는데 그 정말 멀리 그 동양에서 온 그 작은 아가씨들이 3명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 미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보를 받은 이 바로 직후에 그 라스베가스 호텔과 8개월 장기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그 인기 있는 예능 프로라고 했는데 CBS TV의 에드 설리반 쇼에 20회 이상 출연하는 놀라운 또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도 예. 네, 뭐 에드 설리반 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여러 매체에도 동양에서 온 마녀라고 이제 불리우면서 그 굉장히 유명 인사로 이제 했고 또 한국 시장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 김시스터즈의 그 주급은 15,000달러. 아, 그런 수준. 라스베가스 고액 납세자 명단까지 올랐다는 거.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 김숙자 선생님이 당대 그 미국 최고 스타한테 만나보자, 그러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센터에 있는 분이 김숙자 씨인데 네. 사실 이낙연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국 갈 때 이걸 당부했다고 그래요. 네. 노 데이트. 데이트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 차 한 잔 마시자 그래도 3명이 같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연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는데 어머님이 4년 만에 허락을 하셨다 그래요. 이제는 데이트 해도 돼. 근데 네. 요때는 어머님이 와서 4년 만에 와서 허락하기 전이에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 라스베이거스, 머썸버드 뭐 호텔 비롯해서 그 호텔들에서 공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김숙자 씨를 보고 반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 예. 신청을 했지만 어머니의 데이트 금지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안 그랬으면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한테 캐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엘비스 프레슬리도 우리한테 후서방, 엘서방 후서방. 생길 뻔했는데. 그랬던 비화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시스터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문을 두드린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가수들이 잇따라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죠. 당시에 이제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역량이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윤복희 씨, 뭐 패티김 씨 이런 여성 가수들이 미국 진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됐을 때 한미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문화 교류도 좀 끊겼고 그랬다가 나중에 2009년에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을 시도하면서 맞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K-팝 여성 가수의 미국 진출이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김시스터즈에서 원더걸스까지 이렇게 쭉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래미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자 그런데요, K-팝 지구 정복자들 바로 두 번째 인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누구냐? 1980년대에 일본 정복에 나선 원조 한류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용필 선생님이요. 홍 기자님, 그런데 조용필 선생님의 일본 진출,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갔고 뭐 부족함이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가수는 한국에서 좀 자리를 못 잡아서 일본에 갔어요 이런 경우지만 그게 아니라 조용필 씨는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그 인기가 일본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게 1982년이에요. 근데 가서 이때 굉장히 정말 인기를 끌어서 네네. 그냥 뭐 인기 끈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가서 사실은 2년 정도 됐을 때 이미 일본에서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이 골든 디스크를 타요. 네. 또 그리고 나중에는 추억의 미아라는 걸 또 일본어 이 판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또 한 번 두 번째 골든 디스크를 타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연말마다 말하자면 딱 자정에서 넘어서 새해 맞이할 때 홍백 가업전이라고 그해 맞아요. 가장 잘 나갔던 그 스타들이 이제 총출동하는 쇼가 있는데 여기에 무려 5회. 이거는 뭐 한국 가수인지 현지 일본 가수인지 5년
동안 5회 동안 이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뭐 수치상 이거 말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용필 씨가 일본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갔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일본은 가라오케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산토리 위스키 과음은 아니고 몇 잔 마시고 네, 네. 거기 이제 가라오케 그게 이제 이렇게 음악만 네. 녹음이 돼 있고 그걸 눌러서 노래 부르는 그런 이제 가라오케 이제 주점이 있는데 여기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당연히 올라 있고요. 근데 그래요? 그 만약에 그거를 일본인이지만 이걸 못 부른다? 심지어 1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2절은 일본어로 못 예. 부른다? 그럼 요즘 유행 모르네. 뭐 이런 식. 정도로? 그리고 지금 네. 조용필이 올해 몇 월에 어디 뭐 오사카도 뭐 어디에서 공연에 이거 모른다 그러면 대화에 끼지 마. 대화가 안 되네. 네. 정말 이럴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차이표 씨 고모님이 일본 사시는데 그 고모님 표현이 조용필 씨의 인기는 산골의 할아버지도 안다. 일본 이렇게 산골의 얘기하셨다고 할아버지까지. 합니다. 자, 그 정도라는 건데 오늘 이제 홍성규 평론가님이 저희가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누구보다 조용필 선생님을 10여 년 넘게 이제 취재를 해서 거의 뭐 조용필 전문가다 이렇게 통하시더라고요. 예, 예. 특히 조용필 선생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가왕이라는 수식어인데 이걸 직접 붙여주신 거예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조용필 씨를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때 같이 계신 거군요. 네네. 네네. 말씀하면 저기 나왔는데 네네. 그 선배 기자들이 최고의 가수, 뭐 탑싱어 이런 진부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조용필 씨한테 어울리는 표현 없을까 생각하다가 노래의 왕이 아닌가, 가왕이다. 그래서 가왕 조용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네.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받아쓰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이제 계속 아예 이제 가왕 조용필이라는 네. 뭐 고유명사화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누구보다 이제 조용필 선생님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진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진출하는 그 과정은 어땠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처음에는 사실은 좀 그 일본 팬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본 팬들은 굉장히 어떤 실력을 따지거든요. 네네. 실력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자발적으로 뭐 특별한 조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뭐 80년대는 거의 뭐 일본에서 최고의 가수로 등극을 했었죠. 근데 일본어를 원래 좀 잘 하셨나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못하셨어요? 전혀 몰랐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어 선생님 붙여서 네. 매일 틈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한 기초 과정은 3개월에 다 끝냈고 네. 1년 안에 거의 통역까지 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실력. 가능해요? 조용필 씨가 그걸 보여준 거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정도에 달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그래요. 근데 사실 말만 잘하는 것보다는 그 언어라는 게 노래를 하게 되면은 그 억양도 미묘하게 좀 있잖아요. 예, 예, 이것까지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 연습도 매일 하니까 일본 말로. 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운 거죠. 그거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일본 진출 과정에서 선생님이 뭐 옆에서 이제 좀 지켜보시고 취재를 해보시면서 겪은 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조용필 씨가 항상 그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것이 가수는 앞서가는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얘기가 과연 뭘까 하는 얘기를 잘 몰랐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그 조용필 씨 행적을 보면 늘 새로운 음반을 낼 때 새로운 어떤 그 장르의 곡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곡들이 잘 나갔다 그래서 그 히트곡을 답습하는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그 약속을 그 신념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본 진출 얘기 말고도요. 왜 그 가수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거는 카네기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선다 이런 기사들이 줄을 잇는데 이 시초가 조용필 선생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한국인이 여기가 세계 최고의 무대다라고 생각했던 무대가 바로 카네기홀 공연이었었는데 그거를 한국 가수 최초로 한 사람이 조용필 씨인 겁니다. 1981년에 카네기홀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티 김 씨, 인순이 씨, 이성희 씨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즘이야 케이팝 가수들이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하지만 80년대에는 카네기홀을 최고라 생각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케이팝의 어떤 역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맨 시초점에 조용필 씨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와서 일본의 그 산골 할아버지도 아는 게 조용필 선생님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연자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김연자 씨죠. 사실 이제 김연자 씨가 고생이 많았어요. 14살에 서울 올라와서 가수가 됐는데 뭐 밤무대만 전전하고 가난하고 돈이 모이지도 않고 노래가 인기도 없더라는 거죠. 네. 근데 대단합니다. 18살에 일본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런데 18살에? 여기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갔는데 네. 여기가 이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네. 한 3년 동안 이제 별 성과를 못 냈다 그래요. 그래도 앨범 만들고 재킷 사진까지 다 찍고 왜냐면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일본에 있으니까 잠깐 한국 왔는데 그때 일본 기획사에서 해지 통보가 왔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요. 이때가 겨우 21살이에요. 네. 그런데 이대로 끝날까? 아니 사실 마이크를 이게 거의 정강이까지 떨어뜨려도 이 소리가 들어가는 대단한 가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옵니다. 그게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이 폐막식에서 그 폐막 곡으로 이 김연자 씨 아침의 나라 그 대단한 노래가 선정이 된 거죠. 근데 그 올림픽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봤죠. 그러니까요. 그 나는 처음에 첫 번째 진출에서는 쓴맛을 봤던 일본에서도 저 가수 아침의 나라 우리 일본에서 활동했던 가수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노래를 또 일본어 버전으로 해서 네. 녹음을 내고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자존심에 한복 입고 가서 불렀다. 한복이요? 아니 네. 왜 한복? 계속 한복을 입고 계신 거네요. 지금 보면은요 사진에 주세요.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38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계속 한복을 입고 활동을 한 거예요. 김연자 씨가 뭐라 그랬냐면 한복이 어머니의 품 같다. 또 나를 지켜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심리적 갑옷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연자 씨가 1977년에 일본에서 데뷔 앨범 발매했을 때 그 자켓 사진에서도 한복을 입고 있었고 88년에 아침의 나라에서 일본 진출할 때도 한복 입고 갔고 89년에 홍백과 합전에 출연할 때도 한복을 입고 출연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이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일본 교포들한테도 상당히 위로를 줬던 일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연자 선생님을 좋아한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조금 밑에 말을 매는 나 그래야 해가 졌느냐. 이거 한 번에 마셔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마시면 되죠. 이쪽이 이제 제 노래예요. 무지개 다리 예. 가지 있어요. 나도 무지개 다리. 그것도 여기 있네요. 남한 가수로선 처음이었던 김 씨의 공연에 북측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김정일이 김연자 선생님이 열렬한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수 중에서 평양 무대에 가장 먼저 섰던 가수가 김연자 씨가 된 건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 김정일이 평양에 없었어요. 함경북도에 있었습니다. 네. 전용 열차를 보내서 와서 함경북도까지 와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요. 이때 지금 입은 이 한복이요. 북한 디자이너가 북한 천으로 다 한 땀 한 땀 자수 나서 만든 한복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가 한 3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평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김연자 씨가 평상시 본인 옷도요. 3천만 원, 1억 이렇게 들여서 옷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 진심을 알아서인지 북한에서도 이런 대단한 옷도 만들어주고 가는 곳마다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중화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론 H.O.T가 떴는데 일단 클론 얘기부터 해보면 홍 기자님, 대만에서 상당히 귀빈 대접을 받았어요. 귀빈 대접. 왜냐하면은 대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끊었는데 나오기만 하면 시청률 1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청률 1등이면 잡아야 되잖아요. 특히 연말에 새해 특집 해야 되는데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그중에 국영TV가 기회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클론이 대만에 간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신라 호텔에서 하는 세배 이벤트를 찍어서 위성 중계하는 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 대만의 연예가 프로그램에서 아예 와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취재에 가서 또 방영하면 또 시청률 1등. 이런 식의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클론도 클론이지만 H.O.T가 뜨면은 중화권 팬들의 거의 수백 대 오토바이가 따라다녔다고요? 그 H.O.T가 처음에 이제 대만에 한 번 가고 두 번째 갔을 때 그 사이에 벌써 팬덤 형성이 돼서 H.O.T 이동할 때 오토바이가 200대가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대만을 찍고 중국 본토로 또 진출했는데 엄청난 센세이션이 이제 불러일으켜지면서 그때 H.O.T 중국 내 팬클럽 회원 수가 800만 명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사회주의 중국에서 H.O.T 콘서트 할 때 관객들이 태극기를 흔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론 H.O.T까지 얘기를 했다면 사실 요즘은 BTS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 페루가 난리라면서요. 네, BTS가 지금 월드 투어 하잖아요. 근데 페루에 가는데 심지어 페루에서요 도로를 내고 진짜로요. 페루 도로? 네, 도로를 냅니다. 근데 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페루의 행정부 이 도시를 건설하는 그 행정부에서 직접 공식 SNS에 알린 겁니다. 네. BTS 덕분에 우리도 52개 뭐 도로를 내고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금 BTS 공연에 페루 깎였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다. 이 정도 시대입니다. 홍평론가님, 우리가 이렇게 쭉 김시스터즈, 조용필, 김현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제 BTS까지 쫙 K-팝 역사를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가 쓰일까요? 이번에 이제 캐대헌의 이제 그래미상 수상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가수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작곡가 프로듀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K-팝 그러면 거의 어떤 퍼포먼스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진정한 음악 콘텐츠가 간다면 그 프로듀싱 팀이 간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K-팝 해외 도전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